총선을 한 달이 앞두고서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 비해 세종시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고 대신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정말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획정된 것인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에 획정된 선거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이없습니다. 네. 이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링이 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죠. 선거구라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요. 네. 결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고 복잡한 결론을 좀 내렸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보고요. 또 인구수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네. 이 문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선거를 39일 남기고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본 건 누구일까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되겠죠. 그다음 피해자는 이제 도전자, 정치 신인이 되겠고요. 현역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늑장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공직선거법 24조 2항에 보면 1년 전에 선거구를 결정하기로 규정돼 있거든요. 네네. 법을 안 지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겨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선거구 획정의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네. 급할 게 없는 거죠. 현역 입장에서는요. 이 도전자의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죠. 올해 39일을 남겨놓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도 40여 일을 남겨놓고 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선거 1년 전에 획정한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입법부가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99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은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당시에 6대1 정도 되는 서울 수도권의 유권자는 6분의 1밖에 표의 등가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 농촌 유권자들은 서울 수도권의 유권자들보다는 6배 정도의 표심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네. 최소 2대1로 좀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도 조금씩 아주 최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지금의 끝이 아니라 다음 총선 때도 또 똑같이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더 선거구 획정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이번에는 최초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쪽에서 독자안을 제출을 했고요. 네. 국회가 또 그 안을 또 재심 요구를 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제에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는 게 아니라 시민의회 방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정이 돼서 결정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입법부가 법을 무시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낸 안을 국회가 또 제의를 요구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 선거구 획정은 원래 어디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한다고 봐서요. 외부의 시민사회나 언론 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따로 독단적인 선거구 획정의 단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은 결정을 하고 그걸 국회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이 모든 권한들을 국회에다 맡기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한 것 아닙니까? 일단 안을 만들었고요. 네. 그 안은 여러 가지 국회가 합의하는 조정안을 받아 안으면서 이제 안을 만든 거죠. 만든 것도 일단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다시 또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어떤 권한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위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말 이 선거를 깜깜이로 이끌 거냐, 현장에서는 아우성을 쳤는데, 그럼 이제 획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 혼란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총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혼란스러운 점, 또 혼란스러운 지역 어디라고 봅니까? 일단은 워낙 이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는 의원 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에 대한 것을 증언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유권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정수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결정들을 했는데 결국은 비례성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권역을 좀 무시하게 됐고요. 네. 여러 가지 편법적인 문제, 또 시한적인 원포인트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좀 등장하는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번 선거는 유예로 치르더라도 이 지금 급하게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차후에 다음 총선 때는 게리맨더링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선거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를 나눠서 다른 시군에 묶어서 그 선거구를 만드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좀 발생을 해서 이런 지역들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강원도에. 지금 선거법 25조 2항을 들어서 농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 이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획정위의 안을 반려를 하고 지금 속초, 철원, 네.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묶어서 거대 면적의 지역구를 탄생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과 네. 춘천 지역의 분구가 예상됐던 춘천 지역들을 분구하지 않고 다른 농촌 지역과 묶어서 선거구를 탄생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이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변칙적인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당장에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후보들의 혼선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유권자에게 어떤 참정권의 저해 요소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식의 분구라는데. 자신의 투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내가 어느 후보한테 투표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투표율 저하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투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투표 참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결정된 사람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도 자꾸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동시에 발생이 되게 되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의 획정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인구 기준 그리고 지역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인구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구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건 민주주의 기본이죠. 네. 인구 기준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에 대한 보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무리하게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면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건 맞출 방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 정치권, 특히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좀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인구의 기준 하한선이 13만 9,027명, 그리고 상한선이 27만 7,912명인데, 자, 2대1 선을 넘지 않게 조정한다. 자, 이런 선거 규정, 선거 획정안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농산어촌의 그 표의 등가성 이런 것은 이번 획정에는 잘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요. 이건 네네. 거의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을 따르면서도 어떤 그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려고 하면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거의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혼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의 등가성을 흔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판단, 헌법을 지키려면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95년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진 최대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최대 선거구는 춘천 강원도 쪽에 있지요. 그 거대 면적 그 네. 6개 지역 이상의 여러 가지 면적이 있고요. 또 특히 춘천을 분구해서 양쪽 지역에다 좀 붙여버린 그런 선거구가 있고요. 또 전남 지역도 순천을 좀 분할해서 네. 광양, 곡성, 구례 이렇게 묶어서 또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은 농촌 지역들이 거대 선거구, 공영 선거구라 얘기할 수 있는 거대 선거구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거대 선거구를 묶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더 마음을 쓴다든가 하는 이른바 이 소지역주의 같은 우려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의 우려도 있고요. 많은 얘기가 될 텐데요. 이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여야 합의가 선거구 최소 조정의 원칙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를 합의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크게 흔들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요구안을 받아안는 최소의 신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번 총선 때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도 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구성 시작서부터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획정을 하면서 이것을 또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준비하던 후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그 후폭풍이 날 수 있습니까?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경선을 완전히 이제 배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제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됐건 뭐 이 후폭풍으로 순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렇게 뾰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 시민 경선이나 뭐 100% 시민 경선이나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될 텐데요. 또 이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신인이 새롭게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또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취지와 또 반할 수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좀 증폭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종시의 경우는 원래 안대로 분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게요. 네네. 그 험지로 나간다고 선언을 했던 그 야권의 후보가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곳을 먼저 내가 분구가 되자마자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당내에서 좀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또 경쟁자인 여권 후보들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있고 여기도 좀 술렁술렁거리는 그런 정가 형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야권 후보라는 게 통합당으로 출마하는 김병준 후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실명을 얘기 드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왕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김병준 후보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분구됨으로 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권자의 그 투표 형태상, 과거 투표 형태상 그 보수적 후보들에게 유리한 투표를 했던 지역은 확실합니다. 네. 반면에 이 노원구는 또 합구 결정이 내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합니까? 유불리보다는 굉장히 좀 유권자가 혼란스럽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후보가 또 새롭게 결정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결국은 우리를 대표하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후보를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선거 공약이 뭔지도 정확히 제시하기 좀 어렵고 좀 인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링 결정에 이렇게 늑장을 부렸던 제도 정치권이 이번에는 호되게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회초리를 어떻게 누가 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유권자가 이런 내용들, 이런 결정들을 누가 했는지 네. 이것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 눈여겨보셨다가 투표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선은 선거 1년 전에 이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또 재검토할 시간도 이제 뺏겨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떤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제라도 또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회가 다루고 있는 법안의 양이나 질 내용에 보더라도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서는 다루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증언 논의 그리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증언 논의와 맞물려서 권한을 축소하고 또 특권을 완벽하게 폐지하는 그런 논의들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은 늑장을 피우다가 또 선거 때만 되면 급하게 이런 선거구 획정을 하는 척 하다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왜 우리나라 제도 정치권 특히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증언 논의는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증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새로운 국회 때 시작부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여론이 국회의원 증언의 비판적인 것과 무관하게 증언 논의가 이 획정 논의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요.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겠다고 하는 국회를 네. 반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입법부라고 하는 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많이 필요한 법들을 또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앞으로는 좀 판단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시기 초반에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럼 이게 본회의를 통과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획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심의나 제로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 안으로 선거를 치루어야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30일 정도 남았죠. 네. 이제는 이 눌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한데 이번에 획정된 선거구안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 어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번 획정안이 21대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내부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그 비례성을 강화해 준다고 볼 때 저희가 본 건 유권자들의 그 표의 등가성을 좀 더 많이 맞춰줄 수 있게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에겐 조금 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갖게끔 하고 농촌 지역은 조금 더 적은 국회의원들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는 요란했지만 늑장으로 공천하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는 취했지만 결국은 도로 그 선거법 그대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역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또 이런 결론도 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